안녕하십니까. 건축직 공무원을 담당한 송일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건축 구조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총론에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총론부는 보통 시험 분야마다 약간은 차이 있지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 구조 총론 파트에서 건축 구조 의의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상식 과정이니까 간단히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축 구조의 3요소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요소적인 측면은 구조, 기능, 미가 될 겁니다. 구조, 기능, 미. 그래서 건축물은 사실상 어디에 너무 치우쳐도 사실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구조적인 측면, 이 구조가 일단은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역할을 가져줘야 됩니다. 외관상 아름다워야 되는 이 3요소가 보통 기본으로 찾고 있죠. 근데 이거는 각 파트마다 건축 구조학이 뿐만 아니라 건축 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잡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 구조적인 측면이 일단은 구조학에서는 이 구조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측면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측면은 기능이나 미 위주로 많이 가지만 이 구조학에서는 구조 쪽을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의 기본 개념과 나오는 것은 한번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과는 별 관계가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은, 페이지 4페이지에, 건축 구조의 분류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분류. 건축 구조의 분류는, 구성, 형식에 의한 분류. 나오겠습니다. 구성 형식. 이 구성 형식 개념은 쉽게, 저걸로 구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뼈대, 골조입니다. 뼈대. 이 골조 개념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이걸로 우리가 잡습니다. 뼈대의 구성 부분적인 측면으로 다뤄놨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다 보면 재료상은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또는 유리, 금속, 벽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지만 여기에서 구성 형식이라는 것은 바로 뼈대, 골조를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기에서 분류가 구성 형식이한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성 형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다른 시험에도 이 건축직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구성 형식에 따라서 또는 구성 양식이라고도 하고 또는 형식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조적식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적식 구조는 짤조자죠. 쌀적입니다. 그래서 쌓아서 짠 구조 형식을 우리가 조적식 구조라고 칭하죠. 이 조적식 구조. 그러면 조적식 구조는 거기 1번 지문에 보시면 이 개념이죠. 이런 벽돌이라든지 이런 개체를 이용하는 거죠. 블록 또는 이 돌 개념. 이런 보통 이 벽돌이나 블록, 돌을 우리가 개체라는 칭합니다. 개체. 이 개체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가는 구조라 구축한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접착재료. 접착재료를 이용하는데 그 접착재료가 무엇을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바로 시멘트, 모르타르란 접착제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이용해서 적층형 구조죠. 쌓은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쌓아 구축한 구조, 쌓아 올린 구조 개념이 바로 이 조적식 구조입니다. 쌓아 올린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적식 구조는 그래서 이 개체하고 이 접착제에 의해서 강도가 많이 좌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 재료의 강도하고 접착제의 강도를 우리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론상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체 강도하고 이제 접착제 강도가 영향을 주는데, 이 개체 강도 개념과 이 접착제 강도, 이 모르타르의 강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이 모르타르 강도 부분이 이론상은 커야 된다는 개념상 정리해 놓으시오. 모르타르 강도가 커져야 됩니다. 이것이 조적식 구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시험에서 이제 지진과 관련된 문제가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지진 기본은 베이스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적식 구조는 바로 지진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지진에 취약하죠. 행력에 취약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내진 구조로서는 가장 부적합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취약한 구조가 바로 이 조적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는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가 해당이 되겠죠. 그것이 조적식 구조고요. 그럼 이제 이 조적식 구조에는 자, 특히 이는 지진 같은 행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행력 보강 개념이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행력 보강 개념으로 이제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테두리보, 월가다의 개념을 설계해 줍니다. 테두리보, 보통 누워있는 보라해서 와량이라고도 칭합니다. 테두리보를 설치해서 행력 수평력에 대한 보강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벽량 증가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력벽의 양을 증가해주는 이런 벽량 증가의 방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블록조일 경우는 철근으로 보강하는 보강블록조 형태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근 보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력 보강상. 그래서 이 철근 보강 개념은 자, 보통적으로 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력 보강이니까 보통 수평 철근 개념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보강 블록조에서 철근 보강 개념이다. 수평 철근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수평 가로근인데 가로근 대신에 와이어 메쉬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략히 조적식에 대해서는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자, 거기 이제 일체식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의 개념은 지금 현재, 자, 보통, 자, 이 기둥과 바닥판인데, 보통 이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래서 RC조, 레인포스 콘크리트인 바로 RC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SRC조, 이 두 가지 구조가 일체식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철근이나 철골을 조립 또는 배근을 해놓고 여기에다 거푸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자,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방식을 우리가 일체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체식 구조에서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자, 이 부분은 자, 기둥하고 보하고 자, 이 바닥판 슬래버가 자, 이 접합점이 강절점으로 구성이 된 거죠. 강절점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이 접합부가 강하게 연결된 구조가 바로 자, 일체식 구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강성이 가장 우수한 구조죠. 강성이 뛰어난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이라는 것은 자,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됐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우리가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이 최대 우수한 구조가 바로 일체식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일체식 구조는 뭐 특징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면 자, 얘는 자중이 무거워집니다. 콘크리트를 타설 하다 보니까 무게가 자체의 무게, 자중이 큽니다. 자중이 큰 것이 특징인 것이 일체식 구조고,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는 타 구조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정말 공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조는 철거 해체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거 해체가 보통 어렵습니다. 콘크리트 때문에 철거 해체가 어려운 구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일체식 구조의 특성이라 간략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구식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식. 자, 이 가구식 구조는 일반적으로 가구처럼 짜 맞춘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제라든지 또는 목재를 갖다가 이렇게 짜 맞춘 형태, 조립한 구조를 우리가 가구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 가구식 구조는 그래서 목구조나 이런 철골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죠. 가구처럼 짜 맞춘 구조다. 그러면 가구식 구조의 특성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이 측면을 먼저 기억하시고, 가구식 구조가 가장 안정적인 형태는 안정적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우는 삼각형 형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삼각형 구조가. 이거는 삼각형이 될 때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트러스 같은 경우 이렇게 짤 때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데 카세 부분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대각선 부자에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틀이나 이런 게 보실 때.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가 자, 이 삼각형 구조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가구식 구조는 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건식 구조이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공사기간이 자, 얘는 일반적으로 단축되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짧습니다. 공사기간이 타 구조에 비해서 짧은 것이 특징인 것이 바로 가구식 구조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근데 이 가구식 구조는 취약점, 단점으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하재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내하 구조는 힘듭니다. 그래서 비내하 구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철골 구조 이런 데는 내하 피복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목 구조는 방법이 없고 불라면. 그래서 간략히 여러분들이 자, 정리를 해 두시고요. 요런 건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공 방식에 따라서는 자, 보통 이제 시험적으로 이제 받으실 때 이제 우리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를 받고 구성 형식에 의해서 그리고 시공 방식 또는 시공 과정에 의해서 시공 방식이다. 또는 시공 과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공 방식,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적인 측면은 자, 습식과 자, 건식 구조. 그러면 습식과 건식의 구분점은 습식과 건식 1번과 2번의 구분점은 무엇인가? 이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물의 사용 여부로 따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습식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이죠.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것이 습식이고요. 그런데 건식은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을 가진 것이 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자, 이 조적식 구조나 일체식 구조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이런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에 쓸 수밖에 없죠. 물을 사용하는 공조가 아닌 습식 구조인 반면에 그러면 이 가구식 구조와 같은 것은 이 경우는 목 구조나 이런 철골 구조에 해당이 되니까 물을 뿌려내면 자, 부패나 녹이 쓸죠. 그래서 그런 것은 건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은 물을 사용 여부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물을 사용을 하고 얘는 물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건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은 그러면 이 습식의 경우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얘는 공사 기간이 조금 깁니다. 공사 기간적인 측면은 얘가 길고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반면에
근식 구조는 공사 기간이 짧게 단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습식은 아까 이야기했던 조적식 구조나 벽돌 구조, 블록 구조는 이 조적식 구조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자 일체식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가구식 구조가 근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것은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이제 동기공사가 가능한 것은 바로 근식 구조가 겨울철 동기공사가 가능하고요.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습식 공사는 동기공사가 이론상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가능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 가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하 20도시에도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 기준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현장 구조하고 4번의 이제 조립 구조. 그러면 현장 구조하고 조립 구조의 차이점은 자, 부재 생산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부재 생산 위치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재 생산적인 측면을 이 부재란 것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가 바로 부재입니다. 기둥보, 바닥판 이런 것들이 각자 등이 부재인데 이 부재 생산을 갖다가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부재 생산을 현장에서 하느냐, 자 공장에서 하느냐 이 차이점이죠. 공장에서 하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제작 가공을 다 하면 현장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공장에서 생산은 하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면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구조가 바로 조립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적인 측면상은 자 조립 구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던 어느 시험이든 간에 이 조립 구조가 기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조립식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저 측면을 먼저 간략히 알아두시고, 보통 프리캐스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칭합니다.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 내지 어떤 장소에서 미리 제작 가공된 보통 공장에서 많이 되겠죠. 그걸 프리캐스트 부재라 하고 그 콘크리트는 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고 칭하겠죠. 그러면 그 개념을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그 특징 종류하고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자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먼저 1번에 자, 가구 조립식 구조가 나옵니다. 가구 조립식 구조. 가구 조립식 구조. 자, 그러면 가구 형태로 우리가 짜묻은 가구식 형태. 이것을 가구 조립식 구조라고 치는데 그래서 이 기준은 먼저 기본적인 축뼈대인 뭐다? 기둥보입니다. 자, 이 선부재인 기둥과 보가 됩니다. 기둥보. 이 두 개를 먼저 조립을 해놓고, 자,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갖다 조립하는 것을 가구 짜듯이 했다 해서, 그래서 기둥과 보와 같은 선부재 기둥 뼈대, 요걸 먼저 선 조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벽이나 바닥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벽이나 이런 바닥판을 나중에 조립하는 형태, 이것을 가구 조립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때 그러면 이 보통 바닥판은 하중을 받아줘야 되지만 이때 벽은 하중을 받을 필요는 없죠. 얘들이 이제 추가되니까 기둥이 들어가면 이때 벽은 하중을 받을 필요가 없는 바로 비내력벽으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벽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벽은 역학상 나누면 내력벽과 비내력벽 개념으로 나누어집니다. 비내력벽 개념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내력벽은 하중을 지지 부담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하중을 지지 또는 자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 또는 전달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이라 칭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체가
바로 비내력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 조립식 구조는 자 여기에서 벽은 비내력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 조립식 구조가 나오죠. 판의 패널 개념을 보통 패널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판 조립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 조립식 구조. 판 조립식 구조는 보통 패널식이라고 보통 많이 칭해지고 있습니다. 얘는 보통 가구식 이렇게 칭해지고, 그래서 이 패널식이라고 많이 칭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패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판 조립식 구조 형태는 이 패널, 그래서 이 벽이나 이런 판부재 개념, 벽체나 이런 바닥판은 우리가 보통 판부재라고 칭합니다. 판부재. 기둥보는 단면에 비해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선부재라고 칭하고, 벽이나 바닥은 자 우리가 굉장히 면이 넓죠. 그래서 보통 판부재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장 생산해서 조립하는 것을 판조립식 구조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것이 하나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디귿 개념 정도 체크하시고 판조립식은 그래서 벽이나 바닥판에 1매가 너무 무거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한을 두고 있다는 개념을 간략히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상자 조립식이 나옵니다. 3번에 보면 세 번째 상자, 박스 형태죠. 박스. 자, 이 상자식 또는 상자 조립식 또는 상자식이라고 칭합니다. 조립식 구조. 그럼 이 박스 형태를 우리가 칭합니다. 자, 요거는 보통 자 이겁니다. 우리가 주거 단위 유닛은 보통 단위를 유닛이라고 하죠. 이 단위를 유닛이라고 합니다. 단위를 유닛이란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 주거 단위를 갖다가 그러면 이 단위는 어떤 단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각 호의 단위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하나의 주거 단위 33평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로 각 실, 거실이면 거실, 침실이면 침실, 이런 주거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닛을 만들어 와서 조립하는 것을 상자 조립식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는 고층화되기는 힘들어집니다.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40평대 아파트를 만들어 온다. 30평대 아파트를 하나의 단위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수송하는 데는 막 전시를 방불케 해가지고 막 야간 수송을 하는 경우를 저도 봤는데, 이거는 고층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몇 층 정도까지 보통 사용되는 게 상자 조립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에 보시면 유닛의 무게 때문에 운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막 몇 번 봤는데, 자, 그래서 그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반의 문제점이 생긴다는 개념을 알죠. 그래서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HPC 공법 나오죠.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오면 HPC 자 공법이 있는데, 자, 이 개념은 이겁니다. 자, 보통 H형광으로 뼈대는 짜고요. H비모로 H형광을 이용해서 H형광으로 뼈대 골조는 짜놓은 겁니다. 뼈대를 짜고 기타 부재를 갖다 프리캐스트 PC판 사용한 거죠. 그래서 기타 부재를 갖다가 PC판을 사용해 준 겁니다. PC판을 프리캐스트판을 사용해 준 겁니다. 이것을 HPC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봐두시고. 자, 그럼 그 다음에 까미, 이렇게 칭하죠. 까무 공법. 자, 그래서 이 까무 공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교수님들 쓰는 용어는, 까미라고도 쓰고, 까무라고 쓰는 분도 있고, 이것은, 그분 취향이니까, 내시는 분의 취향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용하십시오. 까무라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들 중에는.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에서 많이 썼던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무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듯이 대형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아파트 같은데 자 이런 조립하는데 많이 쓴 것이 가무공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특징 부분이 사실 가장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립 구조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분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립 구조의 특징. 자, 앞부분 지금 종류는 간단히만 알아두십시오. 간략히만 요런 방식이 있더라. 가구 조립식, 줄여서 가구식이라고 하고, 판 조립식은 뭐 패널식 또는 판넬식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리고 상자 조립식 박스식입니다. 박스식, HPC, 그 다음에 가무공법 이런 종류 정도들이 조립공법에 해당되더라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립 구조의 이제 특징적인 측면에 뭐 이 부분이 뭐 보통 많이 시험에 다룹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 그럼 공장 생산품이니까 공장 생산에 가지는 특성을 다 가질 겁니다.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돼요. 공장 생산이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 가겠죠? 그러니까 기계화 시공하니까 시공기간 단축이 될 거, 공사기간 단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재료비, 인건비 이런 거 절약 가져오는 거 당연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절 뭐 관계없이 겨울철이나 이런 데 공사할 때 이런 특성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보통 획일적인 단면이 많을 가지죠. 그래서 보통 대규모 건물의 이 조립공법은 우리가 보통이 된다고 보시면 돼. 조립공법에서 이거는 대규모 건물의 경제적이에요. 대규모 건물의 경제적입니다. 장점상 이것은 소규모 건물에는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보통 조립식 공법이. 그래서 대규모의 건물의 경제적이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이론상은 사실 좋게 출발했습니다. 조립식 공법이.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가 하면 진짜 아파트를 갖다 조립구조로 형태로 하니까 자 소음이 상당히 문제가 된 겁니다. 현장에서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현장 구조로 해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뭐 죽이니 살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조인트 부분에서는 이 소음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많이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접합부가 일체화될 수 없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입니다. 획일적인 평면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외형추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상자식 박스식 형태가 되면 운반의 문제점도 대두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합부가 강접합이 안 되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면 그런 문제점도 발생이 됩니다. 지진 이런 데 약하게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근식이 있고요. 조인트 접합 방법에는 조인트의 이제 접합 방법적인 측면에는 근식이 있고요. 근식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습식 개념이 있고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식 플러스 습식 두 가지를 혼용하는 접합 방법이 있습니다. 접합 방법에는. 그러면 근식 개념은 쉽게 자 이거죠. 볼트나 이런 걸로 이제 이 스패너 이런 걸로 조립하는 방법 그리고 용접하는 거 이런 것이 근식이고요. 자 습식은 조인트 부분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철근 배근을 하는 겁니다. 이 철근 배근을 해가지고 조인트에 철근 배근을 해서 콘크리트를 이런 걸 탓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콘크리트 탓을 해가지고 접합하는 방법이 습식입니다. 습식. 그래서 이 습식과 이제 근식인데 그런데 보통 근식을 많이 채택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소음 문제. 그래서 접합이 약하다는 문제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접합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보통 선택해 쓰는데 뭐 설계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조립식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이제 최근에 아파트도 이제 고층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보시면
롯데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2롯데월드 이런 부분이 고층 아마 500 몇십 메다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건물. 그래서 이 고층 건물이 대세다 보니까 고층 건물의 구조적인 측면 대략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보고 약간 시사성이 있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9.12 테러로 붕괴된 보통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예.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 건물 파괴됐죠? 그때 비행기 충돌로 해서 거기 튜브 구조였죠? 뭐 이런 시사성이 있는 것은 정확히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먼저 보실 때 고층 건물의 구조 형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구조에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 보면 구조 형식적인 측면의 종류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내력벽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력벽 구조. 이 내력벽 구조는 내력벽은 힘력자죠. 힘을 갖다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 전달해 줄 수 있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인데 이 내력벽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내력벽 구조가 발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대림벽 구조. 대림벽 구조가 있고 원래 대림벽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대림벽이라 하죠. 린자가 이웃린자입니다. 그래서 이웃린자 바로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을 우리가 대림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림벽. 대림벽 그 구조가 있고 그래서 크로스월 구조라고 하죠.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이 벽이고 크로스월 시스템이 바로 대림벽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 크로스월 구조인 대림벽 구조. 그럼 대림벽 구조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가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방면 이 벽에 대해서 대림벽은 이쪽으로 가는 벽들이 대림벽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 벽열에 이제 이 벽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건물의 장변 방향이 있는데 대림벽은 바로 이거죠. 장변 방향이 직각. 그럼 원래 대림벽이 직각으로 이웃하는 내력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 벽을 강조한 겁니다. 이쪽으로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은 설계상 이겁니다. 이렇게 잘 넘어가요. 이 길면 이렇게는 잘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벽 이쪽 이웃은 이제 직각으로 이웃하는 벽을 설치해서 행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이 바로 요 대림벽 구조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벽 구조가 있습니다. 장벽 구조. 그러면 장변 방향으로 벽을 갖다 길게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롱 개념이 되겠죠. 롱월 우리가 구조가 될 겁니다. 시스템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장벽 구조는 형태가 이겁니다. 건물이 있을 때 이 건물의 장변 방향으로 벽을 길게 이렇게 내력벽을 배치해 준 거 이 방향으로 이 방향성으로 긴 벽을 배치해 준 거, 이 내력벽을 배치해 준 개념 이것을 장벽 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방향 구조는 두 가지 개념을 다 써준 거죠. 세 번째 이방향. 그래서 내력벽 구조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면 됩니다. 이방향 구조에서 이 세 가지 내력벽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양쪽 방향으로 다 이제 설치해 준 것을 이방향 구조라고 칭합니다. 내력벽 구조.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거는 거기 보시면 기억 부분에 보면 정리해놨죠. 보강 조적식 공법 및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 공법으로 발전해서 10에서 2층 정도 경제진 구법입니다. 이 내력벽 구조는. 그래서 이 내력벽 구조는
초고층 형태는 할 수가 없고요. 대략 10에서 20층 정도까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단 코어형 구조 형태가 나오죠. 전단 코어. 자, 이 전단 코어 구조 형태는, 자, 코어란 개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나? 설비나 이런 것을, 자, 수직 계통을 집중해 놓은 거죠. 코어 부분이. 그래서 화장실이나 계단 또는 설비 분야 이 부분을 집중해 놓은 것을 보통 코어라고 칭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수직 교통 시스템이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집중시키는 형태. 자, 그래서 그 전단벽 보통 거기에서 보면 코어 부분에 전단벽을 설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코어 부분에 이 전단벽을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단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전단벽이라고 하죠.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뜻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이 내진벽을 우리가 전단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벽 부분 가지고 올라간 형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소 건물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적당 건물에서 보통 건물이 있으면 뭐 중심 코어 형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편심 코어 형태도 있고 중앙센터에다가 이 전단벽을 갖다 설치해서 여기에다가 계단이라든지 승강기 보통 이건 중심 코어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계단실 뭐 승강기 설비 분야 이런 이제 화장실 부분을 집중시켜서 여기에다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을 설치해서 건물 올라가는 것을 전단 코어 구조 형태라고 합니다. 뭐 코어는 여기에서 뭔가 하면 뭐 양측 코어도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에 편심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죠. 이런 형태를 코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사무소 빌딩에 웬만한 빌딩은 이걸로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강성 골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기둥하고 볼을 많이 이용한 거죠. 수평보하고 그다음에 수직 기둥의 동일 격자 형태로 하는 것을 보통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강성골조는 이 강성골조 구조의 형태는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의 개념이 있는 이런 형태로 나간 형태. 이것을 강성골조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강성골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벽보 골조 구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자, 5번에 보시면 골조 전단벽 구조가 있습니다. 골조 전단벽 구조. 자, 이 골조를 갖다가 전부 다 무엇으로 설계했는가 하면 전단벽으로 설계해 준 거죠. 골조 전단벽 구조라는 것은 이 골조를 전부 다 전단벽으로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으로 설계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고층 아파트 골조 보면 되죠. 고층 이 공동주택의 골조가 이걸로 많이 설계가 되고 있는 거죠. 전단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강성골조는 이 철근 콘크리트 골조는 이 강성골조가 고층에는 힘들어집니다. 보통 여러분들 한 20층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30층 이상 이래 되면요 지진에도 좀 취약해질 분들 그래서 현재 이 골조 전단벽 형태로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아파트 평면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이 전단벽으로 골조가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마다. 이 방을 설계하면 이 전단벽이 전부 다 이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전단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빼고 이렇게 보면 여기 거의 전단벽 형태로 이렇게 다 설계가 되어 있죠. 이 벽들이. 그래서 이 골조를 전부 다 전단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아파트로 치면 벽식 구조라고 칭하죠. 골조 전단벽 구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근에 아파트 고층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많이 된 것이 골조 전단벽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량판 구조는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량판 구조. 요거는, 요런 거는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네요. 자, 이 무량판 구조는, 자, 없을 무자, 보량자입니다. 보가 없는 판 구조를 무량판 구조라고 합니다. 무량판. 보를 설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를 없앤 겁니다. 특히 이 보는 어떤 보를 의미하는가? 외부보를 뜻합니다. 외부보. 외부보. 그래서 이 외부보를 갖다가 설계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무량판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 근데 이 무량판 구조의 개념은 우리가 학습하실 때, 자, 요걸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요런 것은 시험에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현재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험 난이도는 자꾸 사이드로 들어가니까, 이 방향성은, 공무원은 이렇게 하면 돼. 폭을 굉장히 넓게 공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넓으면서 좀 깊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무량판 구조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자, 플레이트 슬래버가 있고, 플레이트 구조가 있어요. 이런 형태의 슬래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 슬래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플랫 슬래버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플레이트 슬래버의 경우는 바로 이 바닥판을 갖다가 슬래버가 있을 때 이 바닥판 슬래버를 갖다가 직접 기둥이 직접 받치는 형태가 바로 이 플레이트 슬래버가 됩니다. 기둥이 직접 받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만 여기에 뚫림 전단, 펀칭 전단이 뚫림, 펀칭이 뚫는 것을 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펀칭 전단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뚫림 전단, 펀칭 전단에서 구멍이 뻥 뚫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슬래버라고 칭하고, 근데 이 플랫 슬래버의 경우는 이 플랫 슬래버는 이것을 플랫 슬래버라고 칭합니다. 옛날에 붕괴된 삼풍백화점이 바로 플랫 슬래버였습니다. 자, 이 슬래버 바닥판이 있는데 이 바닥판을 갖다가 보강해 주기 위해서 드롭판 내린 지판이 설계가 되고, 지판이 설계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기둥의 머리 부분이 보강되는 주두 형태가 되죠. 예, 주두, 기둥의 상부를 보강해 주는 것을 주두라고 하죠. 주두가 이렇게 보강된 겁니다. 지판과 주두가 보강돼서 펀칭 전단에서 뚫림 전단에서 보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로 지판과 주두가 바로 이 역할을 해준 겁니다. 바로 이 펀칭 전단에 대한 보강입니다. 뚫림 전단에 대한 보강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플랫 슬래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랫 슬래버.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현재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가 설계가 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무엇이 되는가 하면, 자, 실수했습니다. 제가 외부보는 설계될 수 있다는 말을 좀 실수했습니다. 내부보가 설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부보가 설계를 하지 않고 외부보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르면 돼. 외부보는 선택 사양이고요. 요거는 선택할 수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내부보가 설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부보. 요것을 무량판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부보. 제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좀 실수했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자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가 이제 설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무량판 구조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를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으로서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층 높이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층고를 낮출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한 층에서 예를 들어서 보 높이를 갖다가 30cm 내지 뭐 40cm 이렇게 낮춘다고 하면요, 10층이면 3m, 4m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20층이 되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층수가 높아서. 그래서 그만큼 많은 층을 넣을 수 있으니까 분양 같은데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층고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또 보가 없으니까, 내부 보가 어깨 설계하니까, 보를 어깨 설계하다 보니까, 자, 이겁니다. 이런 닥터나 배관이 가기 설비를 우리가 설치하기 아주 유리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가 지나가게 되는 그 보 밑으로 무엇이다? 설비, 개통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덕트나 이런 배관, 덕트 배관 등에 이 설비를 설치하기가 용이해요. 설비 설치가 용이한 것이 바로 이 플랫 슬래브 구조의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 봐두시오. 그런데 단점적인 측면도 봐두실 때 이 단점은, 얘는 기둥과 보 바닥판이 접속하는 일반 라멘 구조인 강성골조보다 얘가 접합부의 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접합부 강성적인 측면이, 강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닥판하고 기둥이 직접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접합부 강성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단점이, 어떤 단점을 둘 수 있는가 하면 이 바닥판이 일반 강성골조에 비해서 많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져요. 두께가 증가됩니다. 증가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 자중 증가를 가져옵니다. 자체 무게, 자중이 증가되는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무량판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튜브 구조. 이 튜브 구조는, 여러분들 쉽게 튜브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튜브 생각하십시오. 그냥 말 그대로 튜브. 튜브가 보면 중앙은 비었잖아요. 바깥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이 튜브 구조는 기둥을, 건물의 외곽 부분에 기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외부에다가. 이 외부 부분에, 외곽 부분에다가 기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준 겁니다. 외곽 부분에 기둥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거야. 자, 이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치를 해서요, 행력에 저항하는 구조 형태입니다. 행력. 그래서 이 배치해서 행력 저항하는 시스템이네. 행력 저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튜브 구조의 원리입니다. 튜브 구조인데, 그래서 9.11 테러로 붕괴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있죠? 그래서 보통 세계 무역 센터, 그래서 WTC라고 하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WTC. 이 건물이 대표인 튜브 구조고, 우리나라에도 튜브 구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튜브 구조는 몰라, 시험에 낼까 모르겠는데, 그거는 시사성이 없어가지고 내지 않겠죠? 이건 시사성이 있었으니까. 무역센터 붕괴가 있는데, 저는 보는데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초반에는. 쟤도 영화 찍나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붕괴되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튜브 구조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부산시청입니다. 부산시청 건물이, 층수는 그렇게 높지 않는데, 바로 이 튜브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튜브 구조는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설치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거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튜브는 이제 종류는 많은데, 그걸 다 암기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시면, 이중 튜브 내지, 묶음 튜브가 있는데, 이게 아주 높은 층수 형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약간 해이런 적도 있습니다. 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되면서 꼭
외곽 부분이 집중, 중간 부분은 아주 텅 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튜브 구조가 일반 구조 강성골조에 비해서요, 재료가요, 2분의 1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튜브 구조.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실 것이 일반 강성골조보다 재료가 2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재료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단면은 재료는 적게 쓰면서도 큰 건물을 지으면서 행력 보강이 있는 튼튼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에서 보시면 실면적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앙센터가 빈 상태니까 기둥 이런 부분이 외곽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공이 단순화됩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튜브 구조가 뭐 시험에 나왔었었는데, 그래서 간략히 한번 보시죠. 시사성을 가지고 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문제 적어놨죠. 9.11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WTC, 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건물로 맞는 것에서 바로 무슨 구조? 튜브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만에 있는 대만 101 빌딩 있죠. 대만에 100층이 넘는 101층짜리 건물 있죠. 거기 메가 칼럼 구조. 메가라는 것은 엄청난 크다는 거죠. 칼럼 기둥입니다. 기둥의 한 변의 길이가 6m죠. 한 변의 길이가 6m면 보통 강성골조의 기둥 간격이 경제적인 간사이가 6m인데 그만큼 기둥의 한 변의 길이가 그만큼 거죠. 그런 것이 보통 메가 칼럼 구조라고 합니다. 메가 엄청 크다는 거죠. 메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죠. 노트도 보통 갤럭시 노트도 메가가 나오죠. 크다고 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메가는 기둥 한 변의 길이가 6m 되는 그런 메가 칼럼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페이에 지어지던 게 메가 칼럼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2롯데월드나 이런 거 짓는 거 이거는 초대형 대각으로 카세를 설치하는 초대형 대각, 이거는 대각 카세 구조입니다. 카세가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카세는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게 카세죠. 대각 카세. 이걸 쓰는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가 지금 550m인가 그 어디 지어진데 그것이 초대형 대각 카세 구조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63빌딩 그냥 대각 카세 구조로 건축이 됐고, 그래서 이 초대형 대각 카세 구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골조 아웃리그 시스템 나오는데, 골조 아웃리그 시스템은 보통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아웃리그라는 것은 이게 아웃리그예요. 보통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 배에 보시면 이 보터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약간 보조적으로 이렇게 붙여진 거 있죠? 이런 형태. 이걸 보통 아웃리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골조 아웃리그 시스템 개념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중앙에 이제 전단벽 해놓고요. 전단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밖에다 이제 기둥 설치해가지고, 전단벽이 중앙부에 코어가 있고, 기둥 설치해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지지한 거예요. 이런 형태를 아웃리그라고 합니다. 아웃리그. 그래서 골조 아웃리그 시스템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어 부분을 이 전단벽 코어를 안에 두고요. 코어 부분을 두고 바깥의 기둥에서 연결하는 형태. 이걸 아웃리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메가 칼럼 구조도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시고요. 타이페이 101이 메가 칼럼 구조입니다. 그래서 밖에 후판을 갖다가 이
배 만드는 후판을 갖다 설치해놓고 안에다 콘크리트 채워넣어서 만든 것이 메가칼럼 구조인데 그런 것을 간단히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